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스픽서, 종합 인터넷 매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 스픽서와 공동 제작해서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자, 오늘 게스트는 김행, 그 비대위 위원이고 또 비대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행 위원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된 이 소위 비속어 논란, 이 본질은 뭐라고 보는지, 과연 MBC와 민주당의 유착관계,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떤지. 김행 비대위원은 그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했죠.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를 해서 상세히 이번 사태의 본질을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레 열리는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과연 제명될 건지, 또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김행, 그 1세대죠. 우리나라 정치 여론조사의 1세대입니다. 중앙일보 여론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죠. 자,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 진짜 원인은 뭐라고 파악을 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오늘 모신 분은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행 비대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네, 지금 비대위, 네, 오늘도 그러네. 비대위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했어요. 네, 우리 김행 그 비대위원님은 원래 언론인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또 정치인이시고, 여론조사 전문가시고, 또 위키트리 부회장도 하시고, 메타캠퍼스 지금 대표로 계시면서 사업도 하시고, 다방면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국민의힘 이 정진석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대변인 역할도 같이 네, 하고 계시죠. 맞아요. 예. 네. 오늘도 비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가장 핫한 그 비대위 이슈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그 MBC에서 처음부터 자막을 의도적으로 입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분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해서 그 뉴스를 사실상 이 가짜 뉴스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훼손하게 되면은 결국 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이렇게 네, 네. 그 규정을 했고, 김대기 대통령 실장도 어제 당정대 그 고위 정책 회의에서 또 가짜 뉴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비대위에서도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됐을 테고, 보도를 보면 김행 위원께서도 그 강하게 한 말씀 하셨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말 사실 이제 언론을 아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처음부터 풀어보면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이게 이제 풀기자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이제 기자들이 전부 다 갈 수 없으니까 네. 기자들끼리 순번을 돌아서 그렇죠. 대표 기자를 정해서 이제 그날 그 대통령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풀기자의 경우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이크가 이제 라인 마이크가 아니고 이렇게 라인 마이크가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다니실 때는 이펙트 마이크를 달아요. 소리 정폭되는 거 그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펙트 마이크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취재 음. 기자들, 특히 이제 그 카메라 기자들이 이펙트 마이크를 붙이면 그 소리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원칙이 이펙트 마이크로 온 거는 반드시 대변인실이라든가 공보실에 그때 어떤 것이 정확한 워드냐라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써요. 그거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쓰는 것은 그 풀기자의 기본 원칙을 어긋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그걸 찍고 그것을 본인 회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출입하는 회사의 전 언론에 다 동시에 뿌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정확히 뿌려주기 위해서 첫째는 그 잘 안 들리는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체크를 받고 이렇게 하고 뿌려주게 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 삼았던 게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이 이제 언론사만 얽힌 게 아니라 야당하고도 얽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개는 그 취재 기자들이 반론 보도까지 같이 하죠. 같이 하죠. 그 문제가 이제 있었을 경우에는 반론도 같이 붙어서 내는데 그것도 일종의 없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가로 열고 미국은 가로 닫고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것은 필기자의 기본을 떠난 겁니다. 이 문제는 좀 오늘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 당에 그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언론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것을 이제 당 차원에서 잡아달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한 얘기들이 이거예요. 이건 세 가지 의혹이 있다. 하나는 밀정이라는 말 아시죠? 스파이. 네, 스파이. 네. 밀정. 아, 그 MBC 그 기자가 아니, MBC 기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밀정 의혹이 있고 여하튼 제가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광우병식의 그때 우리 광우병 사태 때에 그 선동의 의도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악마적 편집이다. 이 세 가지 갖고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됐어요. 잠깐 제가 그 전에 하나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김혜영 그 의원께서 조금 전에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풀 제도 같은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김혜영 의원께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어요. 대변인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실 또 해외 그때 순방도 같이 가셨을 거잖아요. 같이 가셨을 때 그리고 너무 시스템을 잘 아니까 지금 그 시스템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위주로 해서 거기서 접목을 시켜서 지금 3대 의혹, 밀정 의혹, 강우병 의혹, 악마적 편집 의혹을 제기를 하셨던 거죠. 밀정 의혹은 뭡니까? 스파이. 자, 밀정 의혹부터 보시죠. 시간대별로 굉장히 좀 보도가 이상해요. 시간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22일 오전 6시 28분에 MBC 풀기자인 A 기자가 그 현장에서 그 카메라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펙트 마이크예요. 정확히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이럴 경우 촬영 기자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랑 근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옆에 있었던 뭐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나 또는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차가 없이 여하튼 MBC의 그 A 기자가 전 언론으로 동시 송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시간 후에요. 3시간 후에 그 9시 33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해서 대통령이 막말을 했다. 이렇게 비난해요. 그때까지 보도가 안 된 시점입니다. 보도도 전혀 안 됐어요. 보도 안 된 시점이죠. 근데 보도도 안 된 거를 이분이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신기가 통한 것도 아니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8시 즈음에 짤방이 이미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떤 그 정식으로 보도된 건 아니고 짤방이 이렇게 좀 돌았다. 그 뒷부분에 관련해서. 근데 이제 보세요. 대개 이제 이런 일정의 같은 경우는 원래의 그 동영상 자료는 1시간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다 각사에 갔었어도 현장에 있지 않은 기자들이 그걸 다 듣고 일일이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하려면 3시간으로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어떤 특정 부분을 딱 집어서 핀포인트해서 짤방을 만들었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 부분만은. 근데 8시쯤에 짤방이 돌고요. 그걸 9시 33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것을 발표를 합니다. 정확하게 9시 37분에 정책조정회의에 있지도 않았던 현근택 전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민주당에. 그분이 SNS에 문제될 수 있는 대통령 발언이 촬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이거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오전 9시 39분까지 엠바고라는 거 아시죠? 그 일정 시한 내 보도 제한. 보도 유예 시킨 거거든요. 엠바고가 걸려져 있는 상태 전에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MBC 기자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하튼 뭐 단언할 수 없지만 다 출입 기자들이 받아봤으니까 대개 20여 군데서 받아봤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일부러 흘렸다고 뿐이
이건 스파이. 밀정, 밀정이. 밀정이죠. 예, 네. 밀정이. 그러니까 이제 예. 저희 당 지지자들이 밀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뿐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정언 유착에서 정 쪽에, 언 쪽에, 언론 쪽에 네. 밀정이 있는 네, 거예요. 권한 예. 유착이죠. 예. 대표적인. 이거 예.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기자들 간에 엠바고만 깬다는 것도 상당한 그 제재 사유거든요. 저도 청와대 쫓겨납니다. 출입할 때 네. 엠바고 깨가지고 20일 동안 그 출입처 못 나간 적이 있어요. 네네. 기자실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야당에 이것이 먼저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9시 54분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받아서 노컷뉴스와 KBS가 인터넷으로 첫 보도를 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 말씀이에요. 예. 그다음에 정확하게 10시 7분에 드디어 MBC 디지털 뉴스가 1분 12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최초로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씀하실 구성도 말씀하신 구도 한 30여 분 지나서 MBC가 거꾸로 됐네요, 완전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밀정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1분 12초 분량의 동영상에 최초 보도된 유튜브 동영상에 그 자막이 달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바이든까지 다 달렸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도 바이든이냐 뭐 이렇게 그 서로 논란이 있고 심지어 엄청 전문가들조차도 판독 불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바이든하고 EXX 이렇게 자막을 붙인 거죠. 네네. 가로 열고 미국 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풀기자의 원칙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 후에 대변인실에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홍보수석실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확인하고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막을 달았다는 그래서 보도 그 자제를 해달라, 확인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홍보수석실에서는 당시 그 현장에 홍보수석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을 하겠다. 그때까지 보도 유예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시 45분에 MBC의 통합뉴스룸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한 빈손, 비굴, 막말 사고 외교다라는 제목의 단신 기사를 작성을 합니다. 기사 작성을 했지만 이것도 기사 출고는 12시 이후에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누군가가 밀정짓을 하지 않았었으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채널A 사건, 그때 저기 한동훈 검사장과 연결된 채널A 사건도 그때 MBC가 보도를 했는데 그때도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렇게 뭐 개입을 하는 그런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누군가가 그 영상을 미리 민주당에 알려주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된 거죠. 민주당에 알려줬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더더군다나 그게 8시 즈음에 다 짤방에서 돌았다고 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짤방에서 기자가 돌렸는지 또는 기자가 어떤 제3의 인물한테 이거를 그 짤방 형태로 만들어서 뿌려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확인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그 광우병 사태 때 시체가 그때 광우병 때도 시체가 없었죠. 실제 없었죠. 광화문 거리에 다 나왔었죠. 이것도 그런 선동에 그 의도가 없었다면 아니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바로 짤방에 먼저 뜨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짤방에 띄웠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선동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뿐이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무슨 그게 커뮤니티에 있었든 어디에 있었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이제 저희가 그 악마적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그 영상에서 보면은 그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 싶은 것이 모든 언론사가 당시에 그 발언 내용의 명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또 대통령의 프라이버시 문제, 외교적 파장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MBC 디지털 뉴스는 그 해당 부분의 뒷부분, 내 음성을 3번이나 후미해서 반복을 하면서 악마적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이라고 하고 바이든이라고 네, 아예 네. 규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단정적인 자막까지 넣었다. 예. 이것은 진위 여부를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만약에 이것이 진위가 틀리다면 정말 악마적 편집이죠. 그렇죠. 일단 밀정 의혹이라든가 악마적 편집 의혹, 또 광우병 때의 그런 어떤 선동 시위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의 그 지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것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네, 반드시 밝혀야죠. 예, 이것은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나라 국격이 떨어지고 또 한미 간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외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교를 흐트러뜨린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 위해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NS에서 봤다. 네, 이걸 따져 모르니까 뭐 특정 기자한테 받지 않았다. MBC 그 짤방에서 봤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당연히 그 원내 그 대표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어떠한 SNS에서 어떠한 커뮤니티에서 봤는지 밝히셔야 됩니다. 밝혀주시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실 통신 조회만 해도 또 SNS 조회만 해도 그 금방 찾는 게 그렇죠. 쉽지도 않거든요.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컨대 어떤 기자가 본인이 짤방을 만들었건 또는 본인이 제3자한테 이것을 짤방을 만들어라 해서 유출했건 그것을 밝히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기자의 윤리 기준을 다 뛰어넘은 것임과 동시에 사법 처리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언론사 계셔보셔서 아시지만 그 있을 수 없잖아요. 언론사의 기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본인이 그 어디에서 도대체 보셨는지 밝혀라 이거예요. 또는 만약에 이것이 그냥 정말 지나가는 뭐 그냥 흘러가는 그냥 SNS 우연에서 봤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당의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SNS라는 게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외교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 절차 없이 그냥 SNS 그냥 anybody, somebody의 SNS를 보고 당에 뭐 공식회의에서 얘기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박홍근 원내한테 확신을 줬다는 얘기예요. 전 확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당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그것을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분명하게 밝혀져야지 돼요. 밝혀져야 돼. 3대 의혹은 분명히 돼야 된다. 그래서 밝혀져야 돼서 누가 과연 짤방을 만들었는지, 누가 링크했는지, 또 박홍근 원내대표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근택 전 그 상근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달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밝히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언론사도 또 그 운영을 해보시고 하셨으니까.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밝힐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뭐 통신조회만 해도 밝힐 수 있고 저는 이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께서 그 나중에 이제 홍보수석이 발표했죠. 미국을 한 것이 아니고 뭐 야당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완전 가짜 뉴스인 거죠. 완전 가짜 뉴스죠. 의도적으로 퍼뜨린 가짜 뉴스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에 전체 원본, 전체 동영상 다 언론사가 저희한테 어떤 언론사든 주면 저희가 전문가들 놓고 전부 다 소거하고 정확하게 들어보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편집을 해서 어떻게 자의적으로 썼는지 이거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밝혀야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어느 기자에게서 만약에 그것이 나갔다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풀 기자들이 생산한 것은 자기 개인 게 아니죠. 그럼요. 그 기자단 전체의 겁니다. 전체의 건데 기자단 전체의 그것을 그 풀 기자로 선정을 했으면은 그것을 공유를 해서 같은 시간에 나가야 돼요. 같은 시간에 딱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어쨌든 엠바고도 걸려 있고. 그렇죠. 엠바고도 걸려 있고. 그러면 엠바고 깬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밝혀내야 되고 네. 또 하나 계속 SNS에서 봤다고 하는데 SNS에는 그런 자막이 안 달렸을 거예요. 네. 그 자막이 안 달린 거를 지금도 판독이 다 안 되는데 네, 네. 그걸 어떻게 판독을 해서 그 마치 그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네. 그럼- 나머지 이제 네. 그 후에 MBC 보도 이후에 나머지 언론들은 다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렇죠. 그거 뭐 지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하면서 그냥 에이, 당연히 잘 알아서 뭐 방송사인데 네. 당연히 잘 알아서 해독을 해가지고 네. 자막 달았겠지. 네, 네. 그걸 저는 전제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저도. 네, 네, 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지금 다른 논란이 일어나고 전문가들도 그걸 판독을 못하는 이 상황이 됐으니까 네. 의도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죠. 본인들도 그럼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긴가민가 했을 텐데 네. 그걸 의도가 있으니 그렇게 딱 못을 박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언론사에서 먼저 그 객관적인 분들하고 같이 전체 동영상을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자. 네. 만약에 언론사에서 주지 않으면 제가 오늘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 동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도 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전문가 검증을 받자. 예. 그럼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예. 뭐 광우병 사태 때처럼 짤방이 돌았으니까 예, 예. 그것이 여론을 선동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는지, 또 악마적 편집을 했는지 이런 것을 다 밝히자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국내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여하튼 다자 정상 회담에 참석해 있고 이것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와의 아주 첨예한 외교 문제까지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그 정말 국가에 대한 위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대통령 순방 그 성과를 헐었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의 백악관까지 입장을 냈어야 돼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했지만은 냈죠. 네. 노코멘트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백악관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정말 한국의 대통령이 동맹국인 이 미국 의회를 그렇게 모독을 했느냐, 또 그 바이든에게 그런 표현을 썼느냐, 그래서 이 국제적인 문제가 돼버렸으니까 이 부분은 이 진상을 밝혀내야지 미국에 대한 해명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맞습니다. 뜻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비대위회에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전 과정이 도대체 전 어떻게 과정에,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 이 수사가 복잡한 수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감사 다음 달이면 하는데 물론 MBC 자체가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박문진 MBC를 하는 그 박문진이 국정감사를 받으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MBC를 가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 MBC가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지만은 보고를 그 비공개 보고를 하고 막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 기사를 쓴 기자뿐만이 아니고 뭐 언론사에서 잘 아시다시피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출고할 때 그 외 데스크, 그 외 국장들이 오케이를 해야 그럼요. 기사가 출고가 되는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 윗선에도 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분명치 않은, 누가 들어도 분명치 않은 그런 것들을 사실 그래서 타사에서는 이것을 다 홀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발언 내용이 너무 부정확하고 외교적 파장도 우려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정식 그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라 비공식 멘트거든요. 비공식 멘트를 보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다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때 MBC가 이제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다른 언론사도 뭐 뒤질세라고 그냥 뒤따라서 보도가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국제적인 그 외교 문제까지 이렇게 뭐 파장이 커진 거죠. 사실 참 국제적 망신이에요.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에 나오셔서 그 가짜 뉴스라고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하고 이것은 뭐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말고도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론 환경이 완전히 기울어졌는데 그 문재인 정권 때 기울어졌던 그 언론 환경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MBC나 KBS 국영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어떤 뭐 진행을 하던 그 편파성이 강한 그런 진행자들을 또 계속 뭐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또 MBC도 지금 뭐 사장이 그
사장이잖아요. 그때 보도국장 할 때 조국 그 수호 집회를 딱 봐도 100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박성재 사장. 그 사장 그 사장으로 지금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연임하시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쨌든 기울어진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이 그냥 말로 고쳐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편파적으로 여태까지 이 진보 쪽에서 편파적으로 말이 되어 있으니까는 보수 쪽에 편파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기울어지는 걸 바로 펴자는 거죠. 바로 펴는 노력은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기자 다 해봤잖아요. 그럼요. 보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취재해서 그 기사가 출고되기까지 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에서 다 일탈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국익에 아주 위해를 가했고 또 대통령을 모욕하고 이것은 정말 한미 우리 혈맹이지 않습니까? 동맹인데 동맹 간을 이간질하고 이러한 그 국가적 손실을 끼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 논란이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정감사에서를 하든 아니면 국회에서도 하고 또 지금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MBC를 그 서울시 의원이 일단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 차원에서도 그 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복잡한 수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너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 통신조회만 하면 그렇죠. 그것을 받은 기자가 보니까 한 2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통신조회만 해도 만약에 영장이 떨어진다면 그거 굉장히 쉽게 누가 그 자료를 유출했는지 이 진상조사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돼요. 지금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 국민의힘이 이 여당으로서 좀 처음부터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대응을 막 했어야 되는데 사실 뭐 비대위 체제에서 하기는 하지만 지금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소동 때문인데 조금 전에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MBC 상대로가 아니고요. 동영상. 동영상을 만약에 안 주면 저희한테 언론사에서 이제 그 당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동영상을 확보를 해서 원본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가처분에 딱 꽂혀가지고 이준석 가처분 하니까. 저희가 가처분이 유행어가 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요. 이준석 지금 5번 가처분 신청하고 28일 날 윤리위에서 저도 가처분 됐잖아요. 신청됐잖아요. 그렇죠. 비대위원들도 다 가처분 신청됐어. 28일 날. 그 소장 처음 받아봤어요. 되게 두껍더라고요. 비대위원들 일일이 개인한테 다 간 모양이죠? 네, 다 왔죠. 되게 두껍더라고요. 그러면 28일 날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그 소장을 딱 갖고 집에 갔더니 저희 남편이 보통 사람들은 그거 보면 놀래잖아요. 법원에서 뭐 이렇게 그렇죠. 그 가처분 서류가 이만큼 오면 하여튼 그것도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도 희망은 당원 당규도 바꿨고 지난번 1차 가처분 때 법원의 판결 저희는 그것이 이제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정치권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했죠. 과도하게 정치권에 대한 개입이거든요. 왜냐면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상권부입이 확실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치권의 정치행위를 갖다 사법부에서 저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사실 사법의 정치화다. 이렇게뿐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제가 당원 당규도 고치면서 굉장히 어렵게 2차 비대를 출범을 했어요. 저는 이번만큼은 그 정당의 자율성을 좀 존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한편으로는 희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재판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반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법부에 의한 이렇게 그 정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은 당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 차원에서 정리하는 게 결국 그 지금 추가 징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죠. 윤리위원회도 28일 날 열리는데 이 추가 징계를 하면은 이 지금 당원권 정지보다 더 중한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어요. 그 당규에는. 추가에는. 그러니까는 탈당 권유나 제명이니까 탈당 권유도 사실상 열흘 내에 탈당 안 하면 제명이 되니까 그쵸. 제명으로 갈 텐데 어쨌든 그러면 또 그 제명된 데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또 한다는 거잖아요. 네, 요즘 가처분이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준석 사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윤석열 정권과
이 완전히 이제는 그 이준석 전 대표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저는 이제 그 저희 비대위가 윤리위를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건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징계 여부는 이제 그 윤리위에서 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네. 그 처음에 그 이준석 대표께서 6개월 징계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 8일이면 여하튼 돌아오는 네. 거예요. 학교로 치면 일종의 정학받은 건데 정학을 받으면 되게 이제 그때 근신하고 해야 예. 그 이제 뭐좀 학교에서 참작을 용서도 해서 하고 참석해서 이제 다시 이제 컴백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근신이 아니고 정말 5번에 걸친 그 당에 대한 가처분 신청뿐만이 아니라 뭐 SNS 양도구역 개고기 통해서 뭐 이런 이야기. 별 말씀을 다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당원 모집까지 하시고. 당원 모집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본인이 복귀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예컨대 당이 당원 모집을 선거 때마다 하죠. 이제 왜냐면 뭐 대통령 선거 때도 이겨야 되고 총선 때도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전 당원들이 전 당의 차원에서 이 당원 모집을 하죠. 그것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배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준석 그 전 대표의 당원 모집은 우리가 그냥 우리 당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어렵죠. 본인을 위해서. 불살라 버려야 될 정당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당원 모집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분들의 성향은 저는 두 가지일 거라고 봐요. 만약에 혹시 전부 다 전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최악의 경우 이제 어떤 경우에든 이준석 전 대표께서 돌아오신다. 그래서 만약에 뭐 유승민 전 대표가 됐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됐든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분들 중에 누가 그 본인들이 원하는 분을 당대표로 만들 적에 그 정치적인 다른 대리인을 내세우더라도 뭐 여하튼간에 정치적인 그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의도 이거나 지금 우리 당의 이 비상사태라든가 이것을 가장 즐기는 사람은 바로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죠. 왜냐하면 당원이라는 것이 1,000원만 내면 돼요. 1,000원만 내면 돼요. 그거 하다 목적 끝나면 다시 또 나가버리면 돼요. 그래서 딱 3번만 내면 돼요. 3,000원만 내면 책임당원이 이렇게 투표권을 갖거든요. 내년 뭐 1월 달에 만약에 저희가 그 당대표 선거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1,000원, 3,000원만 내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또 오늘 민주당 지지자들 들어올까 봐 겁이 나요. 그러면은 이것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 여론조사 할 적에도 그것을 너무나 우려해서 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 전체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평가와 우리 당 지지자들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기본적으로 이제 당은 같은 정치 철학을 가진 당원들의 정치 결사체거든요. 여기에 특정인의 보호를 위해서 오염된 당원들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민주당을 지지해서 역선택을 할 수 있는 당원이 들어온다. 이건 저는 해당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저희가 당원들이 뽑지 않았습니까?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정권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신 기간 중에 그 5번에 걸친 가처분이라든가 또 뭐 말씀하신 뭐 개고기 뭐 이런 그런 그 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든가 또 당원 모집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적절해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항상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차기 당 대표를 누가 유력하냐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가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안에 뒤집어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요. 그래요. 유승민, 이준석이. 그게 바로 역선택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이 우리 그 김행 의원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하셨고 우리 여론조사 1세대죠. 완전 1세대 여론조사. 그게 나이가 많은 것 같잖아요. 1세대라고.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 여론조사 1세대.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자, 윤석열 대통령 요즘 지지율 이번에 또 그 갤럽 기준으로 20%대로 다시 떨어졌는데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세 가지 우선 네. 여론조사 방식이 잘못됐다. 아니면 두 번째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서 일방적으로 뭐 성과를 홍보를 못하고 매도당하고 있다. 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못한다. 중에서 저는 세 가지가 사실은 뭐 다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왜냐면은 첫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정말 네. 잘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지만 네. 그 어떤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질문지 자체에 그 타당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질문으로 예, 예. 하는 그런 여론조사 문항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만들면 지지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뭐 지금 몇 % 나오죠? 막상 나가서 그러면 국민의힘, 네. 민주당, 네. 이준석 당 이렇게 하면요. 네. 제 생각엔요. 싱글 디지트예요. 그럼요. 네. 그거 여론조사가 말이 안 이게 되죠. 가정을 놓고 네.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돼요? 네. 거기 민주당 지지자들 다 가 있던데 네. 막상 이렇게 새 체제로 되면 네. 거기에 그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을 만들 적에 그 질문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을 하는데 그냥 지금은 이게 오락처럼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도 있다. 그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 언론 환경, 언론에서 환경도 일방적으로 지금 이번에 외유처럼 이번에 외유하고 나서 저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5% 이상 빠졌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며칠 동안 바이든을 욕했다 뭐 이러고 며칠 동안 쏟아붓는데 그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뭐 조문 가지고 무속 이야기까지 막 하고 전혀 엉뚱하게. 그러니까 이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 분명히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근데 하다못해 뭐 영빈 같은 뭐 여사가 지시했다 뭐 이러고 온갖 그 말들을 만드는데 저는 이번에 이번 영상 사건이 딱 제대로 걸렸다고 생각해요. 아, 예. 여론이 조작되는. 네,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과 뭐 누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했다. 이 책임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사실 6개월도 안 되지 않았었습니까? 대개 이제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급락하는 경우에는 아주 그 비리가 있거나 친인척 비리가 나왔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집권 초기에. 그런데 잔매를 많이 맞았어요. 아, 잔매를. 네. 그러니까 무슨 어떤 표정적인 실수라기보다 그냥 잔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사소한 말실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정제돼서 이게 좀 나가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소한 말실수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이 좀 고쳐지면 이런 것들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잔매를 맞을 만큼 그렇게 처음에 초기에 좀 말투나 이런 것들은 스태핑 할 때 사소한 말실수 이거 이제 개선하면 돼요. 대통령이 개선하면 되는데 기울어진 언론 환경 이것은 개선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MBC 사태도 들었지만 MBC 상황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 그 방식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좀 정리를 좀 하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가 그냥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여론조사 회사를 권력 사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민주사회에서는 여론조사 그 기관의 조사 결과가 실제로 민심에 미치는 밴드웨건 효과, 언더독 효과가 크거든요. 자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떨어진다 이렇게 발표하면 오늘 여론조사에 내일 여론조사가 영향을 받고 내일 여론조사에 모레 여론조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무슨 그 하루가 멀다 하고
경쟁하듯이 나와요. 예, 예.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말실수도 여론조사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삼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외형적 변수예요. 그렇죠? 이것을 사실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저희 나라만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련에서 지금 그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7대 악법 이번에 하겠다고 뭐 7가지 선정을 했죠. 네네. 예. 근데 저희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시죠? 문재인 정권 때 얼마가 됐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국가 부채가 천조예요. 천조. 그렇죠. 아, 맞아요. 천조대로 떨어졌죠. 네. 천조대로 떨어져서 이렇게 심각한 국가 부채 상황에서 이 예산에 근거도 없이 갑자기 7가지 7대 민생 압법 왜 그럼 자기네 정부 때 안 했어요? 자기네 정부 때 부담스러우니까 못한 거를 우리 정부 때 그렇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부리면서 입법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당을 골탕 먹이는 건 좋아요. 나라가 먹는다니까요. 그 밑빠진 독이 물 붓기식의 그 재정 투여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한테 40만 원씩 준다. 부부가 있으면 부부도 다 함께 준다. 그럼 80만 원이죠? 그렇죠? 하위 70%도 아니고 전 국민한테 다 준다. 그 누가 돈은 어디서 나고요? 그럼 그거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걷어야 되면은 그거라면 나중에 이제 국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정거리 욕을 먹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는 또 다시 어떻게 살아내냐고요. 저희는 지금 일그러진 언론 환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지난 정권 때 왜곡된 경제 환경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구조 또 노사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교정을 해야지 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금방 효과가 나올 수 없잖아요. 분명히 2, 3년 지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지난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014년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여소야대라 사실은 거야가 입법 횡포를 부리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겨우 가질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거부권, 야당에 다시 국회에 제의를 신청한다. 그것도 계속 쓸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계속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국민들이 저희 당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 국가재정을 아니 가정집도 예컨대 빚이 10조다. 아니 1000조가 아니라 10억만 돼도 다 허리띠 졸라매고 가족이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탈출하기 위해서 위기 탈출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힘센 큰아들이 돈 더 쓰자 돈 더 쓰자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가계부 쓰는 분들 주부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분들이 가계부 쓸 적에 이렇게 적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줄이는 것부터 하죠. 근데 이렇게 퍼플리즘식의 정책을 딱 내놓고 부자들한테 세금 걷으면 된다.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 법인세 올려라. 우리나라 법인세가 나라마다 비교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결코 낮은 법인세 수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그냥 무조건 부자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 준다. 이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컨대 8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20년, 30년씩 국민연금 분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연금 체제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잘 아시죠? 시설 같은 거 다 노조가 파기해도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위나 그런 것이 더 가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법 노동투쟁을 그냥 정부가 용인하는 건데 예컨대 막말로 진짜 기계에다 모래 한 줌 넣어도 기계가 다 쓰고 그 회사는 망할 수도 있는데 아무나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면 어떤 과격한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노동행위도 저희가 법적으로 저지할 수가 없어요. 네. 한쪽은 불법을 해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면 이것은 법치국가가 아니죠.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그 대통령의 외유 기간 중에 있었던 일종의 그게 공식적인 멘트도 아니고 수행원과 한 사적 대화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슬립텅이라고 해서 혓바닥이 미끄러진 건데 설화죠, 설화. 그런 설화는 바이든도 했고 뭐 트럼프도 했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해프닝이죠, 일종의. 이번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유엔 석상에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막 쌍욕을 했던데. 네, 그래서 일종의 꼬시비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이크라고 해서 마이크가 꺼졌는지 알고 뭐 얘기한 거가 뭐 발언돼도 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지. 이걸 갖다가 그냥 전 세계에 들썩들썩하게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은 저는 정말 중요한 거, 민생을 살리는 거, 이것을 할 시간에 이것 지금 그 대통령의 발언 갖고 이렇게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정말 도대체 이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언론사의 보도 과정을 저희가 언론사에다 근무해 봤으니까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유튜브라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좀 듣지 못한 이제 그런 그 흐름 같은 거, 보도가 되는 흐름이나 이런 것도 지금 어디서 구멍이 났는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짚어봤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이 대변인 하신 그 경험을 섞어서 지금 이번에 사태, 이 뉴욕 발언과 관련된 사태를 정확히 그 줄거리를 쭉 짚어주시는 바람에 주시느라고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모시기로 하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도 앞으로 개인적으로 그 정치적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정치적 꿈은 없어요? 네, 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얼굴이 젊어 보이죠. 그래서 없어요. 지금 비대위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우선 지금 맡고 있는 비대위원 역할에 충실을 하시게. 네네. 제가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요. 2차 비대위가 저희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28일 날 신문하니까 아마 이제 10월 초면은 가처분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할 텐데 만약 인용된다면 저희는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당이 얼마나 비상 상황인지. 근데 우리 당이 비상 상황인 건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치 아시죠? 다 알죠. 근데 그래서 법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부부가 사는데 부부가 우리 부부는 지금 비상이다. 근데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옆집 사람이 무슨 아니야 비상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컨대 보세요. 기업이 우리 지금 경영이 너무 어렵다, 비상이다. 그래서 기업 오너가 할 수 없이 구조조정 들어간 수뿐이 없다. 그것이 유일한 경영상의 그 생존 방법이다. 하는데 법원이 니네 아니야. 이건 말이 돼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이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인 거 아십니다. 왜 법원만 아니라고 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정말 그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보도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까지 다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